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Think Again입니다. 애덤 그랜트 지음,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저자인 애덤 그랜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이며 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은 최연소 종신 교수입니다. 테드의 인기 강연자이자 그가 쓴 책은 수백만 부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사상가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포브스 선정 40세 이하의 지도자 40인에 뽑혔습니다. 또 탁월한 과학적 성취를 인정받아서 미국 심리학협회와 미국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오리지널스, 기브 앤 테이크, 옵션 B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믿음과 지식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 체계를 무너뜨리고 신선한 사고와 개념을 풀어넣으며 다시 생각하기라는 사고법에 대해 고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문성에 긍지를 느끼며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고수하는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규정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과연 지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물으며 이제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고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자아감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확신의 편안함보다 의심의 불편함을 강조합니다.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는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문제에 오래된 해결책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확신의 편안함 대신 의심의 불편함을 선택하라. 아는 것이 힘이라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혜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을 의심하라. 사납게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알고 있는 것을 잊는 능력이다.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그들은 모두 15명이었고 덜컹거리는 비행 끝에 몬테나의 하늘에서 낙하했다. 그들은 스카이다이버가 아니었다. 산림소방대원이었고 하루 전에 번갯불로 시작된 산불을 끄려고 투입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그들은 화마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달리게 될 운명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런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이들이 맹굴치라 불리는 산의 정상 부근에 낙하한 것은 1949년 8월에 어느 뜨겁던 날 오후였다. 협곡 너머의 불길이 시야에 들어왔고 대원들은 미주리 강을 향해 경사면을 내려갔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불길이 다가오는 곳 주변의 흙을 뒤집어서 방화선을 만들어 불길을 가둔 다음에 화마가 집어삼킬 먹잇감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불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400m쯤 내려갔을 때였다. 대장이던 와그너 도지는 언제 바람이 바뀌었는지 불길이 협곡을 넘어서 자기들을 향해 맹렬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화염이 일렁거리는 높이는 무려 9m나 되었다. 불길은 앞으로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축구장 2개 넓이의 산림을 가로질러서 닥칠 터였다. 오후 5시 45분
불길을 가두겠다는 계획은 이미 불가능했다. 도지는 작전을 바꾸어야 했다. 싸울 때가 아니라 도망가야 할 때였다. 재빠르게 판단을 내린 도지는 대원들에게 경사먼을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대원들은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야 했다. 풀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게다가 바위가 많은 지형이라 이동이 쉽지 않았다. 대원들이 8분 동안 그렇게 허겁지겁 후퇴한 거리는 약 450m였고 이제 능선까지는 채 200m도 남지 않았다. 눈으로만 볼 때는 얼추 안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불길은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붙고 있었다. 그 순간에 도지는 대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불길에 따라잡히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아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인 뒤 성냥불을 풀밭에 던졌다. 그의 이런 행동을 두고 생존자 한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뒤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데 대장이 우리 앞에 또 다른 불을 놓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대원은 도지가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 대원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랬기에 도지가 두 팔을 흔들어대면서 이리 와, 이리 오란 말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대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올라갔다. 대원들은 도지의 시도가 생존 전략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생존 전략은 자기 앞에 있는 풀을 태워버림으로써 무섭게 올라오는 화마의 먹잇감을 미리 없애버려 불길의 강도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안전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지는 물통에 물로 손수건을 적셔서 입을 막은 다음에 재만 남은 그 공간에 납작 엎드려 15분을 버텼다. 성남 불길이 그를 지나쳐서 산 정상으로 타고 올라갈 때 그는 지명 가까이에 있는 산소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비극이었다. 대원 12명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한 대원의 유품으로 발견된 회중식의 두 바늘은 녹아내린 채 멈춰 있었는데 바늘이 가리킨 시각은 오후 5시 56분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원 3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우선 강인한 신체를 들 수 있다. 도지 외에 다른 두 대원은 강인한 신체 덕분에 불길의 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리고 불길보다 먼저 능선에 다다랐기에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도지는 강인한 정신 덕분에 살아남았다. 정신적인 강인함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지능을 떠올린다. 똑똑할수록 복잡한 문제를 그만큼 잘 풀 수 있고 같은 문제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능은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납게 요동치는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일련의 인지 기술들이 있다. 다시 생각하기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지금 막 객관식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답들 가운데 하나가 미심쩍다. 다행히 아직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다. 이 경우에 당신은 최초의 직감을 믿고
답을 그냥 두겠는가 아니면 답을 바꾸겠는가.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이 답을 고치면 틀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업체 카플라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 적이 있다. 일단 답을 선택한 뒤에 그 답을 고치려고 마음먹는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경험칙으로 보자면 답을 고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정답을 버리고 오답을 선택한다. 나는 경험이 주는 교훈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증거의 엄정함을 선호한다. 심리학자 3명이 33개의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모든 논문에서 답이 바뀐 경우 가운데 다수가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최초 직감의 오류라고 부른다.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학생 1,500여 명의 시험 결과를 놓고 처음에 적은 답을 다른 답으로 고치려고 지우개 표시를 사용한 횟수를 셌다. 이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연구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이 지우개로 답을 고치는 대신에 지우개 표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그런데 답을 바꾼 경우 가운데 4분의 1만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뀌었고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뀐 경우는 절반이나 되었다. 이런 현상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해마다 나타났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기말고사 때 놀랍도록 적은 수만 지우개 표시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 번 결정한 답을 바꾸지 않은 학생보다 맨 처음의 답을 다시 생각해 본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게 나왔다. 물론 기껏 생각해서 바꾼 답이 더 나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답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개의 학생들은 한 번 결정한 답을 다른 답으로 바꾸기를 무척 꺼려서 자기 판단을 높은 수준으로 확신할 때만 답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설명도 나타난다.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답을 바꾼 결과라기보다 답을 바꿀지 말지 한 번 더 생각해 본 덕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 결정한 답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망설인다. 실험을 하나 보자. 수백 명의 대학생에게 무작위로 최초 직감의 오류라는 개념을 가르쳤다. 이어서 그 학생들에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차례 시험을 치게 했지만 한 번 결정한 답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지적 게으름 때문이다. 몇몇 심리학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구두쇠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걸 붙잡고 어렵게 쩔쩔매기보다는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에 안주하는 손쉬운 쪽을 자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려는 의지를 가로막는 한층 깊은 차원의 저항이 사람의 심리에 존재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세상은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던 사실들이 이미 바뀌어 버렸을지도 모름을, 즉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지도 모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깊이 신봉하는 어떤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다시 생각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투쟁은 아니다. 대상이 물건일 때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입던 옷이 유행에 맞지 않을 때는 옷을 새로 장만하고 주방 구조나 설비가 유행에 뒤처지면 새로 단장한다. 그러나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착하고 얼어붙기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의심할 때의 불편함보다는 확신할 때의 편안함을 더 좋아한다. 지금도 여전히 윈도우 95를 쓰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서도 1995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온갖 이야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는 의견에 편안하게 귀를 기울인다. 아마 당신은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냄비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찬물이 든 냄비에 넣고 가열해서 천천히 수온을 높이면 개구리는 밖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다시 생각할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죽는다. 나는 최근에 이 유명한 개구리 이야기를 주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그 개구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심하게 화상을 입는데 이때 개구리는 냄비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탈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천히 데워지는 냄비 쪽이 개구리에게는 실제로 더 유리하다. 자기가 놓여있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개구리는 냄비 밖으로 튀어나왔다. 자기가 놓인 상황을 재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개구리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굳이 의심하려 들지 않는다. 다시 맹굴치의 산불 이야기로 돌아가자. 산불이 자기들을 향해 무섭게 번져올 때 소방대원들에게는 내려야 할 의사결정이 있었다.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그들에게 현재 상황 및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불길이 100m 뒤까지 무서운 기세로 따라온 상황에서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이자 전직 소방대원이었던 노먼 맥클리는 청년 대원들과 화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산불이 크게 난 상황에서는 대장과 대원들이 나무 그늘에 느긋하게 앉아서 한가하게 관념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맹굴치 산불 현장에 소방대원으로 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대원들과 함께 화마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도지가 만일 느리게 생각했더라면 산불 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신속하게 다시 생각했기에 살아남았다. 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12명의 대원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은 시간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 과연 옳은지 의심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자동적인 반응, 즉 익히 학습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오랜 진화 과정에 적응에 따른 결과이다. 사람은 같은 조건에 놓이면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만일 당신이 산림소방대원이라면 당신이 익히 학습한 반응은 불을 끄는 것이지 또 다른 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목숨을 구하려고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익히 학습한 반응은 불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것이지
불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라면 그런 본능이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 그러나 도지가 맹굴치 산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개의 반응을 재빠르게 억누르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도지에게 그런 방식의 화재 대피책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심지어 도지는 그런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순전히 현장에서 발휘된 즉흥적인 대처였다. 나중에 다른 두 생존자는 자기들이 받은 소방교육 내용 가운데에는 도지가 했던 그런 방식은 없었다고 청문회 자리에서 증언했다. 많은 소방 관련 전문가가 평생을 바쳐서 산불 진화 및 안전대책을 연구했지만 불길이 닥쳐올 때 맞불을 놓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지의 이 대피책을 얘기해주면 그들은 보통 그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놀라운 지략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천재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놀라움은 이내 자신에 대한 낙담으로 이어진다. 맹굴치 화재의 그 결정적인 순간 이전에도 대원들은 다시 생각하기에 기회를 놓쳤다. 그 다시 생각하기는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지는 성냥불로 맞불을 놓기 전에, 즉 불길을 피해서 능선을 향해 도망치기로 하고 발길을 돌릴 때 대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대원들은 도끼, 톱, 삽 등을 챙긴 9kg가량의 가방을 여전히 짊어진 채로 능선을 향해 힘겹게 올라갔다. 8분 동안이나 말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면 우선 무거운 짐을 버려서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우선임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러나 소방대원에게 화재 진압 장비는 임무 수행의 필수 도구이기에 장비를 잘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훈련 과정이나 경험에서 그들의 머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지가 장비를 버리라는 지시를 내릴 때까지도 대원들은 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대원은 다른 대원이 뺏어서 버릴 때까지 계속 삽을 들고 있었다. 만일 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일찍 포기했더라면 그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맹굴치 산불 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 것이다.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만 총 23명의 산림소방대원이 불길을 피해서 능선으로 도망치다 끝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일찌감치 포기했더라면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1994년에 콜로라도주의 스톰킹 산에서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협곡 하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는데 이때 120m 정도밖에 되지 않던 눈앞의 정상을 향해서 대피하던 소방대원들 가운데 14명, 남성이 10명, 여성이 4명이었다고 합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장비와 백팩을 버리고 이동했다면 그 대원들은 15% 내지 20%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때 한 전문가는 이렇게 썼다. 그들이 장비를 버리기만 했어도 아마 대부분 살아남았을 것이다. 미국 삼림국도 공식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백팩과 장비를 버리고 이동했다면 불길을 피해서 능선까지 무사히 다다랐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 그 대원들은 자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 방사 반응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콜로라도 화재의 생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 정상을 약 270m 앞둔 지점에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체인톱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이 대원은 11kg 가량이나 되는 체인톱을 버린 뒤에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멍청하게도 나는 그 톱을 둘 장소를 찾아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톱이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말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톱을 정말 버리고 가야 하나? 아닌 게 아니라 사망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배낭을 메고 체인톱의 손잡이를 여전히 움켜쥔 채로 발견되었다. 장비를 버리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산림소방대원이 자기 장비에 집착할까? 소방대원이 자기 장비를 버린다고 해서 반드시 습관을 잊어버려야 하고 본능을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장비를 버린다는 것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의 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자기 직무에서 자신의 목표를 그리고 인생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심리학자 칼 웨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재는 맨몸뚱이와 맨손으로 진압하지 않는다. 반드시 장비가 동원된다. 그리고 이 장비는 흔히 소방대원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다. 소방대원이 맨 처음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소방대원이 이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대원으로서는 자기 장비를 버린다는 것이 존재론적인 위기이다. 나에게 화재 진압 장비가 없다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산불 발생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자기가 가진 장비 때문에 자신이 위험하게 된다든가 새로 놓은 맞불이 안전을 보장하는 통로가 된다든가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의사결정.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려야 하는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정을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과제는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과제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다시 생각하기에 가치를 살펴본다. 소방대장 와그너 도지의 목숨을 구한 것과 같은 정신적인 유연성을 다루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도지가 실패했던 부분, 즉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의 유연성 및 기민성을 촉발하는 방법도 다룬다. 당신은 산림소방대원이 아니므로 도끼나 삽은 들고 다니지 않을지 모르지만 늘 사용하는 다른 인지도구 몇 개는 가지고 다닌다.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이거나 당신이 설정해둔 가정이거나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당신 직무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당신 자아의 한 부분이다. 한 무리의 학생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의 최초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전체 신입생의 8분의 1이 넘는 학생들과 이 그룹을 통해서 접촉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뒤에는 그 네트워크를 폐쇄해버렸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 마크 저커버그가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최초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학생들은 저커버그의 성공을 보고는 무척 속이 쓰렸을 것이다. 아니, 속이 쓰렸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학생 집단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해두지만 현재 페이스북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나와 친구들은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 잠재력을 두고 다시 생각해볼 일련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이유는 이 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혹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흥미거리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 학습된 우리의 습관은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랬다가 우리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어 조금만 걸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반경 안에 함께 살게 되자 굳이 이 그룹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모임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초기 회원 한 명은 이미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리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가져다 줄 미래의 거대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저 한 차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코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한층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 재간이 없었다. 회사를 설립한다는 사실 자체도 당시 나의 정체성과 맞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초짜 기업가가 아니라 대학교 신입생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다시 생각하기는 나의 자아감에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다시 생각하기에 대해 지금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때는 없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개되자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가 빠르게 걷던 걸음을 늦추고 자기가 설정한 가정들을 다시 생각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이제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자는 것과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자아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시 생각하기 기술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분명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는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문제에 오래된 해결책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보다 적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들 가운데 어떤 것,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 시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